여러분이 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상의 유익함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시즌2의 강동석입니다. 연휴를 앞두고 증시가 숨고르게 들어갔습니다. 외국인은 여전히 강력한 순매수를 보였지만 기관과 개인은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오늘 장에서 삼성전자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138만 원 선으로 내려갔고요. 오늘 장에서는 조선주와 건설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진행될 미 FOMC를 앞두고 시장은 관망세가 짙게 깔려 있는데요. 추석을 앞두고도 대박플러스 시즌2는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래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샘플러스 남은우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대박플러스 시즌2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료 문자 013-3366-0110번과 서울경제TV 대박플러스 시즌2 시청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 샘플러스 전문가들의 친절한 답변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강의 자료도 함께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샘플러스 남은우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대박플러스 시즌2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코스피 쉬어가는 흐름 2000선은 지켜줬지만 방향성이 확실하지 않은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오늘 시장도 별로 재미없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해드렸지만 2020포인트 그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구간 아닙니다.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몇 가지 이제 조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요. 그나저나 지금 고향 지금 내려가시고 계신 길이에요? 아니면 도착하셨습니까? 예, 연휴를 앞두고 이렇게 TV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그 대가를 제가 반드시 치러드리겠습니다. 좋은 쪽으로 여러분들은 좋은 내용과 그리고 좋은 종목을 통해서 수익 많이 내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고요. 따라서 끝날 때까지요, 채널 돌리지 마시고 일단 저를 잘생기나 못생기나 꼭 좀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지금 오늘 장 흐름은요, 역시 이 불확실성이 좀 많이 남아있죠. 기간이 좀 남아있다 보니까 그게 따른 좀 조정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키포인트는요, 위냐 아래냐 일단 지켜보자 쪽으로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요, 이 지수대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올라간다면 아주 강력한 랠리거든요. 초강력 랠리가 계속 펼쳐질 수 있느냐, 아니면 한 단계 좀 쉬었다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지금 가장 큰 관건인데 FOMC 회의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지금 3일 동안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쉬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징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특징적인 부분들은 몇 가지 좀 지켜봐야 될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외국인들이 오늘도 상당히 많이 샀죠. 오늘 산 금액을 보시면 대략적으로 한 3,9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3,900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이 3,900억의 매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첫 번째 내용은 무엇으로 샀느냐, 무엇을 샀느냐와 무엇으로 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시면, 자, 무엇을 샀느냐, 첫 번째 무엇을 샀느냐보다 무엇으로 샀느냐면 바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수를 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3,280억이라는 금액을 외국인들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샀다는 거죠. 자,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바구니에 담아서 통째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측면이 있겠네요. 지수를 산다는 개념이 되고, 또는 대형주들만,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만 앞으로의 전망이 좋을 것 같아서 산다. 이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는 선물에서 강력한 상승이 나오면서 이 선물과 주식가격 간격이 벌어지게 되면, 이걸 보면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면 베이시스라 그래요. 선물 가격과 이 주식 가격.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선물 가격이 150만 원인데 주식 가격이 140만 원이다. 이게 정상적인 가격이라면 이 간격이 더 벌어져서 삼성전자가 선물은 150만 원인데 주가가 130만 원이 된다. 그러면 주식이 굉장히 싼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는, 이것도 하나의 이제 프로그램이 되겠네요. 즉, 프로그램은 선물과 연계되어서 움직이는 하나의 머리가 없는 매매입니다. 오늘 3천억을 살지만, 그리고 계속 5천억씩 1조씩 사지만 당장 내일 5조를 갖다가 풀 수도 있는 게 바로 프로그램이네요. 이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소위 말해서 펀드를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자체가 좋다. 근데 어느 것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물론 모르겠다보다는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서 전체 한국이라는 시장을 통째로 사보자. 나중에
한국은 3,000포인트도 되고 5,000포인트도 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통째로 사보자고 들어올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 프로그램 매수가 장기적인 우리나라 증시의 랠리를 예측한 시장을 통째로 사는 매수냐, 아니면 선물에 의해서 그냥 따라오는 매수냐는 분명히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 확인 작업이 이제부터 펼쳐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 3일 동안은 휴장이기 때문에 펼치지 않고 다음 주가 바로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한 주가 바로 여기에 대한 테스트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아까 말씀해드렸지만 3천억 이상의 순매수를 보였지만 결국 프로그램으로만 샀기 때문에 외국인 산 종목들은요, 전부 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만 산 것이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18일 연속 순매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들 잘 가던가요? 잘 안 가요. 개인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잘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 개인이 없는 구간들만 외국인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긁어 모으는 이런 흐름이 일단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기다릴 것이냐, 이것을 이제 판단해야 되는 자리가 바로 다음 주에 펼쳐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여기 이 외국인 현물에서 주식만 산 것만 보지 마시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외국인들이 선물에서는 이틀째 매도했다는 겁니다. 여기를 보시면은요. 자, 외국인 선물 일별 흐름을 보시면은 이 부분이거든요. 자, 선물 계약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1159계약 매도고요. 전일 같은 경우는 1211계약 매도입니다. 그런데 현물은 계속 매수지만 이제 선물에서 매도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한 번 3,000계약 나온 이후에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는데 지금 이틀 연속 나오고 있는 부분과 또 하나, 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서 풋옵션에서 순매수가 들어온다. 물론 이제 콜옵션에서도 순매수가 들어오기는 하지만 풋옵션에서 순매수가 들어온다. 풋옵션에서 순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곧 주가가 언제든지 빠른 속도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선물의 동향은요, 지금 이번에 현물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 가장 원동적인 내용은요, 바로 이 선물에서 7,000계약씩, 5,000계약씩 마구마구 사들어왔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외국인들이 선물을 삼으로써 프로그램을 일으켰다. 그럼 지금 선물을 조금씩 팔아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럼 다시 어떻게 될까요? 프로그램에서 나올 것이다. 그럼 아까 이야기를 제가 했네요. 하나는 선물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움직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프로그램이 당장 나올 수도 있다 그랬죠. 이 포인트가 하나입니다. 지금 선물에서는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다음 주에 프로그램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때까지 들어온 프로그램 매수는요, 전부 다 짝퉁이다. 가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수는 급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바로 투기적인 매도가 나오면서 급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고요. 지금 선물이 매도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의 흐름들이 다시 매도가 많이 출회되는 것이 아니라 차익 프로그램만 나온다면 이 시장은요, 이제는 달라진다는 소리입니다. 이 확인 작업이 이제 다음 주 초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의 외국인들이 이틀째 선물을 매도하고 있는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서 지금 풋옵션을 순매수하고 이 현물에서 아직은 매수가 들어오지만 전부 다 프로그램으로 들어왔다는 점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 부분이 좀 특이한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역시 오늘 시장에서는요, 이 조선 섹터들의 강세가 굉장히 도드라졌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의 이제 랠리가 아주 가속화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제가 건설 섹터와 조선 섹터는 단순히 이번 상승이 쉽게 꺾이진 않고 일단 달려갈 만큼 달려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도요, 26만 원인데 한 29만 원 정도까지도 달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조선주와 건설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선매도 하지 말자. 선매도라는 것은 올라갈 때 매도하는 거 하지 마시고 대형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는 겁니다. 대형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는 거. 제가 지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이익 실현하자고 한 종목이 있는데요. 기억나십니까? KCC였습니다. 그죠? KCC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한 번에 지금 대형 음봉이 나왔죠? 물론 오늘은 올라갔어요. 오늘은 올라갔지만 대형 음봉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나올 때부터 그때부터 긴장하시면 돼요. 그때부터 긴장해서 이제 매도 타이밍을 좀 잡아 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선매도, 미리 매도하지 마시고 이렇게 대형 음봉 한 4 내지 5% 정도 밀리는 음봉이 나왔을 때 그때부터 관찰하셔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고요. 근데 건설과 지금 그 조선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오늘 새로 합류한 업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요, 유틸리티입니다. 이제 한국가스공사가 자, 오늘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거든요. 1.23%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즉 이제 계절적 수혜주도 되고요. 따라서 유틸리티가 또 방어주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어느 정도 한계에 올라왔을 때는 이들 그 유틸리티 종목이 또 하나의 이 방어적 측면으로 순환매가 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순환매를 기대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일단 오늘 한국가스공사도 올랐고요. 또 하나의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요, 가볍게 오늘 장중 마이너스가 들어갔지만 일단 플러스로 전환되는 모습 충분히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틸리티가 이제 건설, 조선을 또 이 섹터에 합류를 하면서 또 시장 자체의 분위기를 굉장히 좀 좋게 만들어주는 흐름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고요. 오늘 가장 큰 특징주는요, 바로 이 통신주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SK텔레콤이라든지 오늘 LG U+가 장중에요, 4%대, LG U+는 거의 5%까지 밀려나가면서 굉장히 이 보유하신 분들은 가슴이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장중 방송을 통해서 무료 방송을 했었거든요. 그 방송을 통해서 통신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이 흐름에 바로 내동하지 말고 확인하고, 우리가 설사 손절매를 하더라도 확인하고 손절매 들어가자 이랬거든요. 그래서 장 후반에 당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럼 통신주 왜 이런 진폭이 큰 흐름들이 나타났느냐? 첫 번째는요, 어저께 외국인들, 즉 그 바클레이즈 창구를 통해서 손절매가 나왔습니다. 이 바클레이즈가 150만 주, U+ 같은 경우에는 150만 주를 언제 샀느냐? 8월 1일 날 13,700원에 샀어요. 그리고 SK텔레콤도 8월 1, 2일 날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가장 고가에 잡은 거죠. 고가에 잡아서 흐름이 나와주고 이제부터 돌파해 나가야 되는 시점인데 돌파하지 못하니까 어저께 손절매가 대규모 나왔고요. 그 속에서 기관들의 계속 매도가 나오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 매도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렇지만 재밌는 사실은 한 4% 이상 떨어지니까, SK텔레콤도 3% 이상 떨어지니까 장 초반에는 외국인들이 전부 다 매도했어요. 기관도 매도했는데 3%, 4% 떨어지니까 외국인들이 급속도로 매수 전환하더라. 외국인들이 다시금 기관들이 떨어지는 매도 물량을 다 받아가지고 오히려 매수로 마감을 시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통신주 두 종목은요, 주인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주인은요, 바로 외국인이거든요. 이 가격을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외국인이 다시 한번 이 기관 물량을 소화해내면서 순매수로 플러스 됐다는 사실은요, 아직까지 통신주가 쉽게 죽어갈 모습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네요. 지금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왔다가 휴식을 좀 취하게 되는 자리 같으면 경기 방어주 쪽으로 순환매가 돌 건데, 아까 제일 먼저 합류한 게 뭐라고요? 유틸리티가 먼저 합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금융입니다. KB금융 같은 금융주들도 오늘 흐름들이 좋았거든요. 금융, 그리고 필수소비재, 백화점 주식들, 그렇죠? 이런 종목들도 좋았고요. 역시 그 다음에 합류할 것은 또 통신 같은 거.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계속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사고요, 시세가 나고 있는 부분은 이 LED 관련 주식들이 오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서울반도체 오늘 상승세 좀 돋보였는데요. 시가총액 1위 셀트리온 자체가 지금 굉장히 복잡해졌죠. 이게 거의 작전주 비슷하게 돼버린 상황입니다. 대표자 주가 조작 부분, 조사까지 들어가는 부분이 나오고요. 난리가 아니죠. 코스닥 지수가요, 지금은 굉장히 왜곡되고 있다는 거죠. 셀트리온이 하한가 출발해서 플러스 3%, 아니, 마이너스 3% 나고 막 매일같이 이러니까 지수가 이 변동성이 커지니까 코스닥 자체에 개별주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게 지금 어떻게 들어가는 장이 이렇게 혼돈할 수밖에 없는 장입니다. 이 속에서 코스닥이 힘을 쓰기에는 별로 쉽지가 않다. 지금 그런 장세가 계속 되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LED 확고한 서울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는 또 상승을 해 나가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 홈쇼핑주들도 안정적인 이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매집의 흐름들로 인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 장 정리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포트폴리오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을 보면서 나문우 멘토님이 생각났었는데 아쉽게도 매수
아까 체결이 못 됐지만 관심 있게 보셨다면 수익률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OCI인데요. 자세한 흐름 한번 짚어주시죠. 예,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예. 이 OCI 지난주 제가 추천 가격이요 16만 원인데 여러분들이 3,000원을 안 주고 갔어요. 16만 3천 원에서 올라가가지고 바로 한 10몇 프로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해드렸을 때 저는 그 주식 승천 포트폴리오에서는 하나케미칼을 넣었고요. 대박플러스에서는 OCI를 넣었습니다. 두 종목 다 공통점이 태양광이라는 거죠. 태양광의 시세가 한번 치고 또 쉴 겁니다. 쉬고 나서 나중에 또 가요. 그때요 또 잡아드릴게요. 이번에 제가 제시한 가격에 매수를 넣어가지고 못 사신 분들은요, 그때는 제가 가격을 좀 넉넉히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튼요, 주간 뭐 한 5일 동안 한 10몇 프로 그냥 가볍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놓치신 분들은 좀 아깝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기회는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 지금 그때 사신 분들은 만약에 3,000원 더 주고 사신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한번 잘라주세요. 예, 제가 목표가를 설정한 이유는요, 우리 나중에 제가 이 대박 플러스 시간 통해서 많은 이제 기술적 분석들을 가르쳐 드릴 건데요. 기술적 분석이 가장 기본은요, 무엇이냐면 추세입니다. 추세가 차트의 분석의 기본이거든요. 그럼 추세라는 게 뭐냐? 자예요, 자. 자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 방송 시간에 저한테 뭐 차트 물어보면 저는 자만 하나 있으면 된다. 우리 방송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전부 다 자만 준비해 오시라. 제가 자로 한번 그어 드릴게요. 간단합니다.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 주고요. 여기에 저점과 저점에 나란한 선을 하나 그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앞에 형성된 고점 라인을 한번 그어주면 이거예요. 그냥 이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요 라인 정도가 바로 이 OCI가 타고 갈 수 있는 추세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추세거든요. 그럼 어떻게? 여기 하단 부분에서 일단 매수한 사람은 여기 상단까지는 끌고 가도 되고요. 여기 상단에서 살짝 위에서 산 사람은 이 상단 가기 전에 매도를 해주는 것도 괜찮다. 지금부터 올라가면 얼마 올라갈 수 있느냐? 19만 원 정도 갈 수 있어요. 다이렉트로 19만 원 정도 갈 수 있지만 지금 17만 9천 원이잖아요. 만 원 더 수익을 내겠다고 지금 라인에서 매수를 한다든지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한 템포 쉬어주세요. 이익 난 거는 지금 시세의 연속성이 잘 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튄 것들은 일단 한번 잘라주시고 재매수 타이밍은 또 노려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추격 지금 안 됩니다. 추격하지 마시고 다음 차례를 기다리자. 주식은요, 지난주 제가 키워드가 뭐였냐면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물음표를 쳤거든요. 쉽게 장이 조정을 받을 것 같아도 지금 조정 잘 안 받죠. 조정 잘 안 받았습니다. 이게 다음 주 지나야지 조정을 받든지 올라가든지 결판이 나는데 저는 다음 주 중후반부터는 밀릴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 추격 불과. 현금을 챙기자. 현금 챙겨서 어디로? 오늘 추천주로 옮겨보자. 제가 또 추천주 또 가지고 나왔거든요. 요거 사실, 또 이번 주 추천 종목, 제가 오늘 추천해드릴 종목은요, 여러분들 눈 감고 사도 무조건 벌게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해요. 우리 생활은 좀 고달파져요. 이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면 우리 생활은 좀 고달파진다. 무슨 종목일까? 기대되시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OCI는 또 한 번의 기회를 노려보겠습니다. 타이밍을 잡아주신다고 하니까요.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들어봐야겠죠?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기초를 알아야 모든 걸 알 수 있다. 주식의 기본부터 시장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알짜배기 노하우를 공개한다. 남은우의 돌직구 분석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대박 플러스 남은우 멘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추석 때 발 쭉 뻗고 좀 쉬실 수 있게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예, 우리 추석 때 놀면서도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두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해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우리 지난주에 공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죠? 공시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업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내 지금 몸이 이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허리가 너무 안 좋아. 또는 머리가 아파. 이런 것들을 기업들이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난 너무 건강한데, 나 좀 봐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개인들이 잘 안 봐요.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돼서 제가 언급해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지금, 지난주 못 보신 분들은, 샘플러스, 그리고 서울경제
홈페이지 가시면, 서울 이제 TV 홈페이지 가시면, 이 동영상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거 다시 한번 보시고요. 제가 그래도 빠른 시간으로 지금 약간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공시 확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네요. 그래서 다트에 들어가서 우리 공시 확인하자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죠. 그래서 다트 홈페이지 들어가는 방법들 적어놨고요. 굳이 다트가 아니라도 어디에도 있다고요? HTS에서도 얼마든지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기 공시 내용은 여러 가지 이제 실적뿐만이 아니라 이 회사가 변화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해 드렸었죠. 특히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 몇 가지 말씀해 드렸습니다. 어떤 거요? 기억하시는가요? 제가 공시 내용을 볼 때 꼭 봐야 되는 거, 첫 번째 실적이죠.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이 실적이거든요. 실적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가 어떤 거요? 임원, 주유, 주주, 특정 증권 등 소유 상황 보고서. 이게 중요하다. 대주주와 임원들, 이 사람들이 주식을 팔았냐, 사느냐. 이게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중요하지 않겠지만, 코스닥 기업들 보세요. 주가 조금만 올라가면은요, 사장이라는 작자들이 무조건 주식 다 팔아가지고 현금 만들기 바쁘다. 이건 뭐예요? 이상한 일이죠. 예. 이 완전히 개인들을 갖다가 소위 말해서 그냥 고점에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는 이런 행동들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공시가 되고 면 어떻게 해요? 막 추풍낙엽으로 떨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먼저 보고 빨리 팔아버린 사람들이 그나마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주, 특정 증권 등 보유 상황 보고서, 소유 상황 보고서 꼭 보셔야 되고, 또 하나 뭐 보셔야 된다 그랬습니까? 이사, 감사의 중도 퇴임 부분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 바뀌는 거. 기업은 대표이사 자주 바뀌는 게 절대 좋은 기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대표이사 자주 바뀌거나, 특히 이사, 감사가 중도 퇴임하는 경우에는요, 좀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다. 이 부분 말씀해 드렸었죠? 자, 그러면 우리 사업보고서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는데, 지난주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이 실적에 대한 보고서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석이다 그랬습니다. 주석. 그래서 재무제표 주석이 가장 중요하다. 이 주석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 주석 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된다고. 이 주석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들어가서 이 기업의 진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감추려고 해도 절대 감출 수가 없는 부분이 바로 주석이에요. 처음에 나오는 이 한 장짜리 재무제표에는요, 다 숨겨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기업을 제대로 한번 분석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주석을 꼭 활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주석 보는 법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대찰대조표라고 이야기를 하던 재무제표 중에 하나가 지금은 재무상태표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재무상태표로 바뀌어가지고 여기는 어떤 것들이 있었다? 이 회사가 현재 우리가 지금 어떤 거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 회사는 현재 뭘 가지고 있냐? 자산이 뭐냐? 돈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고 돈 받을 돈이 얼마만큼 있고 우리 회사는 어느 정도의 물품을 지금 쌓아두고 있고 팔 상품이 있죠. 그리고 또는 뭐 우리 회사 장비들, 설비들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것들 사면서 현금이든 이런 장비를 사고 설비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돈을 빌려서 했다? 부채. 그죠? 돈을 빌려서 했다? 부채. 아니, 우리 투자자들한테 돈을 받았다? 자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난주 내용에서 하나 더 첨부를 하자면은요. 삼성전자가 부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삼성전자도 부채가 있습니다. 이익을 그리 많은데 왜 부채를 가지고 있느냐? 삼성전자는요, 사실 부채가 훨씬 더 많아져야 되는 회사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적정 부채 비율을 하면은요, 한 200%가 적정합니다. 200. 우리나라 지금 문제는요, 부채가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부채가 작아서 그래요. 부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요, 훨씬 더 생산성이 높아지는데 왜 부채율이 떨어질까요?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투자를 잘 안 한다는 것이고요. 자, 우리나라는 부채율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졌단 말이죠. 이 개인 투자자들도요, 이 부채 막 하면 회사가 부채율이 200%야, 뭐, 와! 이런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이 부채의 개념을 잘 몰라가지고, 빚이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닙니다. 빚을 잘 운영하는 기업이 좋은 건데, 은행들, 우리나라
KB금융이나 이런 은행들이요, 부채율이 얼마인 줄 아세요? 부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은행이니까 굉장히 안전하지 않겠어? 1000에서 2000%입니다. 부채율이.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우와, 부채율이 왜 저리 높아? 그게 아니죠. 은행의 부채는요, 예금이 부채예요. 누구한테 빚진 거예요? 고객으로부터 빚진. 그 돈 가지고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은행은 원래 1000%, 2000%예요. 원래 1000%, 2000%.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시장의 금리와 이런 자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자, 업종에 따라서 해서 부채라는 거는 어떻게 단순히 200%야, 300%야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업종에 속했느냐. 부채가 굉장히 높은 업종 또 있습니다. 어디예요? 건설하고 조선 이런 것도 전부 다 부채가 높아요. 왜? 선수금. 장기간의 프로젝트로 이루어지는 부분들 전부 다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업종의 특수성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특수성은 이해 안 하고 단순히 부채가 높다, 낮다만 가지고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뭐 다음에 또 상세히 한번 하겠지만은요. 부채율이 결코 낮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라는 거. 기업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적정한 부채를 아주 잘 쓰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일단 말씀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앞에는 돈을 어떻게 조달해서 나는 돈을 어떻게 빌리거나 투자를 받아서 어떻게 구성을 해가지고 파느냐의 게임이었죠. 팔기 위한 게임이었죠. 그럼 이제 손익계산서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그거죠. 아까 우리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이제 물건을 파는 겁니다. 그럼 잘 팔았냐, 못 팔았냐에 대한 성적표예요. 한 해 동안 잘 팔았느냐, 못 팔았느냐에 대한 성적표가 되는데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얼마만큼 팔았느냐. 요거 조심하시라 그랬습니다. 손익계산서가 옛날에는 무조건 매출액이었는데 지금은 영업수익 또는 수익으로 쓰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그게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하고 다른 겁니다. 그냥 수익 또는 영업수익은 예전에 매출액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영어의 레비뉴를 그대로 갖고 왔다 그랬죠. 그래서 수익 또는 영업수익이라 나와도 영업이익과 영업수익은 완전히 다른 거다. 그죠?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관계가 영업수익과 영업이익. 뭐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놨어.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소한데 쏘면 안 된다고요. 조금 치밀하게 우리는 좀 덜 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따로 있죠? 영업이익이 있고요. 그 다음 당기순이익이 있는데 이 IFRS 체제하에서는 이 종속기업과의 연결로 치기 때문에 자기 이익뿐만이 아니라 종속기업의 이익도 전부 다 가져온다 그랬죠. 종속기업의 이익만 가져온 게 아니라 자산도 가져오고 부채도 가져오고 다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익은 여기에서 그러면 이 회사의 순수한 이익이냐, 지배기업에 귀속될 수 있는 이익이냐, 아니면 종속회사 거냐를 따로 구분해 준다는 게 지금 IFRS 체제 하에서 손익계산서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게 중요하다고요?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이 여러분들 지금 오늘 있잖아요. 당장 아무 종목이나 한번 찾아가지고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무 종목이나 찾아가지고요. 보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올해 2, 4분기 실적에 영업이익이 뭐 100억이고 당기순이익이 10억이다 나와요. 그럼 10억이 그 회사가 번 게 아니에요. 그 10억 안에서 어떤 거?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것만 그 회사가 번 겁니다. 일단 비지배 지분에 귀속되는 거는요, 그 회사 게 아니에요. 종속회사 거란 말이죠. 이거를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포괄손익계산서라고 하나 추가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들,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들이 포함이 돼가지고 다시 한번 산정을 해서 이 기업의 순수한 이익이 얼마인지를 보여준다. 이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재분류되는 포괄 손익과 재분류되지 않는 것들, 평가손익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넣어주는 거죠. 평가손익 같은 거를 넣어주게 됩니다. 역시 여기에도 지배기업과 비지배기업으로 따로 나눠서 따로 표시하니까 우리는 항상 뭐만 본다 했습니까? 제가 뭐만 본다? 예, 항상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부분만 체크를 하자.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만 반드시 좀 면밀히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시작됐네요. 현금 흐름표입니다. 현금 흐름표. 캐시플로우라고 하는데 현금 흐름표가 과연 뭘까? 요거는요, 소위 말해서요, 장난을 칠 수 가장 없는 부분이 바로 현금 흐름표예요.
이 과거에는요, 이 현금 흐름표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1997년, 8년, 우리 IMF 빵 터졌을 때요, 대우건설 부도나고 막 쓰러졌잖아요. 그죠? 대우건설 그때 재무제표 보시면 실적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플러스입니다. 단기순이익 내는 회사입니다. 단기순이익 내고요, 영업이익 다 내는데 이 회사가 문을 닫아버려요. 소위 말해서 흑자부도가 그때 IMF 때요, 전부 다 흑자부도예요. 적자에서 부도 나오는 기업이 별로 없어요. 건설회사들이요, 전부 다 흑자부도입니다. 돈을 버는데 부도가 나. 나 이해가 안 되네. 그렇죠? 이해 안 되시죠? 돈은 버는데 말로만 버는 거예요. 돈은 벌었는데 종이 쪼가리밖에 없어. 그런데 은행에서 야 100만 원 줘 하는데 100만 원이 없네. 종이밖에 없는데. 또는 뭐예요? 100만 원 없는데 집밖에 없어요. 집. 그럼 집 팔아가지고 100만 원 갚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집이 안 팔려. 당장 내놔도 어떻게 해요? 며칠 걸려. 그럴 경우에 부도입니다. 부도. 바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건설회사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들이 전부 다 부동산이었고 또 하나가 전부 다 페이퍼예요. 매출 채권. 종이 쪼가리밖에 안 들고 있었지 뭐가 없었다 정작 현금이 없어서 부도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모든 당좌 거래가 정지되면 기업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려앉는 부분이 되겠죠. 나중에는 이제 참 재밌죠. 결국 이제 금호에서 참 이게 금호에서 대우건설을 삼켜가지고 그냥 금호도 굉장히 힘들어진 지금 상황인데요. 일단 이 현금 흐름표는요. 그래서 너네 기업이 돈은 얼마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너 올해 돈 많이 단기 순이익을 보니까 올해 A라는 기업이 돈을 갖다가 한 100억을 벌었대. 100억을 벌었다고 이제 장부상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물어보는 거죠. 100억 벌었어? 100억 보자 하는데 없는데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회사는 나 10억 벌었어라고 냈는데 돈을 얼마 벌었어? 돈으로는 100억을 벌었네.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무엇을 보자? 이 회사가 실제 현금이 얼마고 자, 현금이 1년 동안 들락날락 했던 모든 걸 끄집어 가지고 현금만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실제 이익을 내는 기업이 어떤 기업은 현금으로 이익을 굉장히 많이 내는 기업이 있을 거고 어떤 기업은 이익은 많이 나왔는데 돈으로는 못 벌고 종이 쪼가리만 벌고 있는 회사들이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우리는 새로운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업에 바로 돈줄이 막히느냐 풀려나가고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 현금 흐름표가 등장하는 거죠. 지금은요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워렌 버핏의 적정주가 구하기 교육을 갖다가 교육을 지난주 일요일 날 했었고요. 굉장히 이제 반응 좋았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아가지고 한 단계 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레벨업이 됐어요. 레벨업이 됐습니다. 이제는 중국 과정 좀 더 어려운 고급 세밀하게 들어가는 과정까지 지금 개설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 가장 기초가 될 부분 워렌 버핏도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부분 모든 가치평가의 출발은요 여기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딴 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 기업의 적정 주가를 찾아내고 하는 부분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현금 흐름표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해 드리겠고요. 아까 방금 말씀해 드린 대로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현금 흐름을 나타내 돈이 들어가고 나온 거를 나타내는 표인데 현금의 변동 내용을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해서 현금의 유입과 유출 내용을 표시한 표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자고요. 아까 이거 한번 보죠. 혹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이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요. 이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라는 게 있어요. 모든 장비나 설비나 이런 것들 보면 건물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사면 이게 영구히 쓸 수가 있는 게 아니죠. 토지는요, 영구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지만 건물이나 기계들은 수명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수명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만약에 이래요. A라는 설비를 가져왔는데 10억이라는 돈을 들였습니다. 10억이라는 돈을 들였다고. 그러면 그 해에 장비 산다고 10억이면 10억이 그냥 바로 비용으로 처리가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회사는 10억이라는 그 금액을 이 기계를 몇 년 동안 쓸 수 있다. 5년 동안 쓸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5년 동안씩 돈을 깎아내려요. 처음에 10억은 분명히 나갔지만은 실질적인 비용 계산은 뭐 정률법과 정액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첫 해에 뭐 3억,
두 번째에 2.5억, 그 다음에 뭐 2.1억, 이런 식으로 감가 5년 동안 이 금액을 떨어낼 수도 있다. 이게 바로 감가상각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우리가 아까 손익계산서를 보면, 여기 금액이 비용이 얼마로 잡힌다고요? 3억. 비용이 3억으로 잡힌단 말이죠. 비용이 3억으로 잡히는데, 실질적으로 돈은 얼마가 나간 겁니까? 돈은 10억이 나간 거죠. 10억이. 그러니까 어때요? 장부상과 돈의 흐름이 달라지죠. 바로 이런 부분들을 보정해 주는 게 바로 현금 흐름표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자고요. 이 회사는요, 세 가지 측면으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라는 게 있고요. 영업활동, 두 번째, 투자활동, 그리고 세 번째가 재무활동. 이 세 개가 끝입니다. 자, 영업활동이라는 것은요, 영업활동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장사해서 돈 버는 얘기예요. 너네 회사가 이번에 이익을 냈잖아요. 이익을 냈는데 10억을 냈어요. 그런데 여기에 10억을 냈긴 냈는데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가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으로 얼마 벌었냐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업활동입니다. 영업활동. 그럼 영업활동이 우리가 이익을 냈는데 거기서 감가상각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해가지고 돈의 흐름은 다르다 이거죠. 종이 쪼가리로 들어온 거랑 또 다른 것처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 너 영업에서 얼마 벌었냐? 이 부분이 첫 번째 나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돈이, 중요한 돈이 뭐냐? 두 번째 투자활동. 그러면 너네 회사는 계속 앞으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앞으로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느냐? 투자활동 했느냐? 설비 투자했느냐? 이런 부분이 여기에 잡히게 되죠. 투자활동이 잡히게 되고요. 마지막, 그러면 혹시 너네들이 돈을 갖다가 어디에 돈을 빌렸던 걸 갚았다든가 또는 새로 자금을 조달한 거 있는 건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재무활동입니다. 자, 그러면 키포인트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복잡해.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간단하게 보자고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 내가 장사해서 돈이 들락날락 하면 들어오는 게 좋아요? 나가는 게 좋아요? 장사를 하는 거. 장사 영업을 했으면 우리가 돈이 들어와야 돼요? 나가야 돼요? 들어와야 되죠. 그렇죠? 이익을 내야 되죠. 어떤 게 좋다? 돈이 들어오는 플러스가 좋네. 두 번째, 투자활동. 이제 우리가 설비도 사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오는 게 좋아요? 나가는 게 좋아요? 돈이 기업에서 투자할 때 돈이 나가야 돼요? 들어와야 돼요? 돈이 나가야 되지. 돈을 주고 다른 장비를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장사가 안 돼요. 자기 있던 기계 팔아먹어야 돼. 그렇죠? 자기 기계를 팔아먹어야 되면 안 들어가는 거죠. 팔아먹으면 돈이 들어오네. 플러스가 안 좋아요. 어떤 게 좋다? 마이너스가 좋네. 투자를 하려면. 자, 재무활동 보자고요. 빚을 갚았다. 내가 돈을 빌리기 있는 돈을 갚았다. 회사에서 돈이 나가야 들어와요. 나가네. 그리고 자기 그 주주들한테 배당을 했다. 그럼 회사에서 돈이 나가야 들어와요? 나가네. 배당하는 회사 좋은 회사? 좋은 회사. 빚을 갚아 나가는 회사 좋은 회사? 좋은 회사. 돈이 나가야 돼? 들어와야 돼요? 나가야 되네. 바로 가장 좋은 기업은 이런 패턴을 띠게 됩니다. 영업활동에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영업활동에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투자도 하고 거기다가 또 빚도 갚고 배당도 하고.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가 지금 보면은요. 자, 한번 볼게요. 우선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기업 하면 어디죠? 삼성전자.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자, 공시 들어왔습니다. 그죠? 공시 들어와서 보면 반기보고서 있죠? 네, 반기보고서 있습니다. 반기보고서에 재무에 관한 사항에서 쭉 내려보시면 자, 여기 볼게요. 재무제표 보면은요. 자, 재무제표 다시 볼게요. 제일 위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삼성전자 딱 두들겨 보니까 재무제표 등이 제일 먼저 연결 재무상태표. 아까 나왔네요. 여기 자산, 부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죠? 두 번째, 손익계산서 나왔네요. 장사 잘 하고 있는지.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뭐 나온다고 그랬어요? 포괄 손익계산서 하나 더 나온다고 그랬죠? 더 나왔네. 네 번째 뭐 나옵니까? 자본 변동표. 이거는 볼 필요 없어요. 우리 뭐 이거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나왔죠? 자, 여기 보자고요. 삼성전자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 영업을 해서 번 돈 어때요? 플러스 214179444.
플러스 나오네. 두 번째,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자, 영업활동은 여기서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그죠? 투자활동. 괄호 쳐놨죠? 괄호가 뭐예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그렇죠? 세 번째, 밑에 내려보면 투자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재무활동이 나오겠죠? 재무활동. 나오네요. 그렇죠? 재무활동 현금 흐름. 괄호 쳐놨네요? 마이너스. 삼성전자가 전형적으로 어떻습니까? 영업이익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가지고 투자도 하고 돈도 갚아나가는, 배당도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가장 기본적으로 좋은 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이제 부실 기업들 뭐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 기업은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에서 영업을 해가지고요, 마이너스야. 괄호가 마이너스 그렇죠. 돈 다 깨먹었다. 영업에서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을 조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될까요? 밑에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보시면 플러스가 들어와 있죠. 가지고 있는 거 팔아야 돼. 자기가 가지고 있던 뭐 주식도 팔아야 되고 설비도 팔아야 되고 다 팔아야 되죠. 돈이 들어와야 되죠. 요 돈이 들어와야지 요걸 메꿀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돼요? 플러스. 그 다음에 마지막 재무활동 어떻게 해요? 돈 땡겨와야 되겠죠. 돈 땡겨와야 됩니다. 그래서 재무활동 현금 흐름 보시면, 자, 재무활동 현금 흐름 보시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네. 플러스. 최악의 상황이죠. 계속 손실이 나니까 그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 저렇게 돈을 땡기거나 아니면 자산을 파는 형태가 나타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방송 보셨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요, 끝나고 나서 바로 주무시지 마시고, 아니구나. 주무실 시간은 아니지만, 끝나고 나서 종목들을 한 번씩 보세요. 현금 흐름표로 봐가지고, 영업이 플러스가 나 있고, 투자가 마이너스가 나 있고, 재무활동이 마이너스가 나 있는 회사인지, 아니면 마이너스 플러스 나 있는 회사인지, 반드시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1년씩 지나가면서 마이너스 플러스로 변해가면 이 기업은 굉장히 급속도로 안 좋아지고 있다. 이걸 아셔야 되고, 혹시나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한 개씩 다시 어떻게 해요? 요 모양으로 바뀌어가면 이제는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현금 흐름표에 대한 내용은요, 굉장히 좀 안에 치밀하게 들여다볼 내용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간략히 요점적인 부분만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종합적으로 이제 재무상태표와 이 손익계산서의 관계를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 작년의 재무상태를 보니까 부채와 이 자본을 통해서 이 자산을 구성했고요. 이 자산을 어떻게 함으로써 운용을 해서 매출액을 만들어냅니다. 그죠? 매출액을 만들어냈어요. 매출액에서 비용이라는 게 있죠. 비용을 빼야지 뭐가 생기죠? 순이익이 생기네. 매출에서 비용을 빼면 순이익이 생길 것이고요. 그럼 순이익 가지고 뭐 한다고요? 배당을 하든지 아니면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 사내 유보라 그러죠. 배당을 하든지 남은 거는 이 회사의 이익 잉여금으로 축적을 하게 돼요. 그러면 결론이 나왔네요. 이 회사처럼 순이익을 많이 내고 나니까 배당을 주고도 돈이 남아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재무 상태가 지난번에는 이만큼의 크기였지만 순이익이 생겨서 전부 다 커졌죠. 이렇게요. 계속적으로 자산이 커지는 회사가 바로 성장이 되는 부분이고, 이걸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BP 주당 순자산이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작년 말의 재무 상태를 어떻게 충족을 시켜서 이 파이를 크게 가느냐. 만약에 보세요, 이익이 마이너스가 나면 이 자산이 기업이 이렇게 쪼그라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쪼그라들 수 있으니까 이 손익계산서 잘 역할이 어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현금 흐름표의 기본적인 핵심 내용들만 좀 골라봤거든요. 한 번에 이해 안 되시면 다시 한번 좀 들어보시고요. 아까 감가상각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세밀한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잠시 접었거든요. 다음번에 감가상각의 중요성, 기업의 숨은 돈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숨은 돈들을 찾아내서 우리가
투자에 활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은요. 분명히 우리가 주식을 사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고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면 우리가 괴로워진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이 회사의 실적이 좋아지면 우리는 괴로워진다. 뭐 이런 기업이 다 있지? 바로 한전입니다. 한전. 한전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것은 곧 무엇을 뜻하는 거죠? 예. 원래는 한전도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죠? 예, 해외 원전 수출한다든가 해서 상당히 뭐 좋은 내용들을 만들어 갈 수는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지금 뭐죠? 전기요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가가 올라가면 우리가 좀 힘들어지긴 해요. 자, 접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분기, 3분기 우리 원전 고장 나가지고 그죠? 설비 가동 중단됐잖아요. 그죠? 예, 그로 인해서 실적이 악화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5월 달에 떨어진 부분이 바로 선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주가가 먼저 이제 반영이 된 상황에서 지금 아주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 국민연금에서 한전의 어떤 보유 지분 한도를 확대를 하고자 금감위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지금 이제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비중 5%인데 10%로 늘리겠다. 도와달라. 이거거든요. 만약에 오케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국민연금이 5%만큼 추가 매수할 가능성은 굉장히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수급 쪽에서 굉장히 좋아질 수 있을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점진적으로 9월부터요, 이 원전 가동률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6월 말부터 원전 가동률이 상승 계속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9월 달에요. 아이고, 어떡합니까, 이거.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요금은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여튼 요금 인상 추진이 이 기업의 실적이 좀 개선되는 하나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이 기업의 펀더멘탈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의 시장의 수급의 흐름을 보면은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해 드렸지만 지금은 방어주의 타이밍이다. 그래서 방어주로의 이동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이밍도 지금은 좀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한번 기술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이제 매수 가격, 매도 가격 정해드리면 요 라인입니다. 아까 제가 어떤 거 보자고 그랬습니까? 줄만 긋자. 줄만 긋고 가자.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요. 그렇죠. 이 라인을 긋고 나니까 뭐가 보입니다. 그죠? 뭐가 보여요. 예. 어떻게 해요? 지금은 매수 가격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설정해 드립니다. 매수 가격. 현재 가격 35,500원, 35,500원부터 33,300원까지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월요일 날 파란색만 보이면 무조건 사세요. 무조건 사시고요. 1차 목표가 32,000원. 손절 가격은 29,300원으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잘 맞이하시고요. 좋은 추석 보내시고 이 종목으로 또 수익 많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박 플러스 시즌2는 샘 플러스 나무는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부터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풍성하고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대박 플러스 시즌2였습니다. 고맙습니다.